너무나 눈부신 시간들이었습니다. KTV 대기획으로 만난 광복 이후 80년. 지난 3개월간의 대장정은 대한민국에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였죠. 특히 다큐멘터리 20부작으로 돌아본 우리의 명장면들은 수많은 이들의 땀과 눈물로 빚어낸 감동의 기록. 방송 이후 시청자들의 공감과 찬사를 받으며 또 다른 명장면을 탄생시키기도 했습니다. 그 찬란했던 여정을 되돌아보는 시간. 지금 빛나는 순간들이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가 일본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그 순간을 8월 15일이라고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낮 12시 清は帝国政府をして米英し祖四国に対しその共同宣言を受諾する旨通告せしめたり 라디오로 흘러나온 일왕의 항복선언. 낯설고 어려운 말투에 사람들은 그 뜻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광복의 소식도 퍼져나가지 못했죠. 1945년 12시에 녹음 방송되었던 천황의 그 저서의 핵심 포인트는 전쟁을 패전, 항복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 종전이라는 단어를 써요. 자, 이렇게 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 천황은 1945년 이전에는 신이었습니다. 일본의 명치헌법상에서 신이 어떻게 항복합니까?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문화평론가 유종호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종 누나가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오더니 전쟁이 끝났다. 일본이 항복을 했다. 이종 사촌 형이 그럴 리가 없다. 일본이 항복을 했을 리가 없다. 극소수의 고급 정보를 알고 있던 사람들 이외에는 해방이 되리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죠. 그리고 다음 날인 8월 16일. 국민 앞에 선 여운형은 광복의 소식과 새로운 나라의 희망을 전했습니다. 우리 민족 해방의 제1보를 내딛게 되었으니 우리가 지난날에 아프고 쓰리던 것을 이 자리에서 다 잊어버리고 이 땅에다 합리적 이상적 낙원을 건설하여야 한다. 그제서야 터져나온 기쁨의 함성. 태극기도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일장기에다 칠을 한 게 아니고 아예 반을 태극 모양을 잘라내가지고 파란색 천을 덧댄 겁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태극기를 사용할 수가 없죠. 그리고 해방되고 나서 뭘 흔들어야 되는데 흔들 게 제대로 없으니까 일장기를 그냥 재활용해가지고 많이 흔들었던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이름을 되찾고 잃어버렸던 우리의 말과 글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온 나라는 다시 희망으로 물들었죠. 하지만 광복의 기쁨도 잠시. 6.25 전쟁이 발발하며 온 나라는 한순간에 폐허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원조의 의지에 간신히 숨을 이어갔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군사정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원조를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달러도 없죠. 국내 돈도 없죠. 그리 수출부터 먼저 하자. 오직 굶어 죽지 않기 위해, 다시 나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팔 수 있는 건 뭐든 팔았습니다. 수산물에 축산물까지 팔려나갔죠.
한편 우리나라 돼지는 요즘 홍콩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 시장에 수출되고 있는데 작년도의 실적을 보면은 300만 달러, 그리고 금년도에는 약 440만 달러의 외화를 획득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서피라 불린 쥐가죽에 부녀자들의 섬세한 손길로 만든 가발과 속눈썹은 인기 수출 상품. 생머리로 이제 파니까 미국 사람들이 잘 사가지 당연히. 누가 생머리를 가발을 한다고 이거 머리 자르겠어요. 그렇게 온 국민들의 염원이 모여 1964년 11월 30일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합니다. 저녁 10시경 드디어 1억 2천만 달러의 수출 목표가 달성되는 순간 대기하고 있던 상공부 직원들은 모두 감격의 만세를 불렀다. 우리가 스스로 이룬 첫 성과에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66년도의 경제성장률이 13.4%라는 높은 그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우리는 고속도로만 된다면 충분히 저러한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사실 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라의 허리를 잇는 수출의 길, 서울과 부산을 잇는 고속도로를 건설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에 들어가는 정확한 비용부터 파악해야 했는데요. 재밌는 것은 당시 각계에서 산출해낸 비용이 다 제각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부는 최고와 최저의 중간 금액 330억 원을 건설비로 책정합니다. 막대한 비용에 여기저기서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정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보다 빠르게, 보다 값싸게, 보다 튼튼하게 건설한다는 구호 아래 첫 삽을 떴지요. 조국 건설을 위한 전진의 맥박은 우렁차게 뛰어 민족의 꿈인 경부고속도로가 예정대로 기공되었습니다. 총 길이 428km, 6개의 터널과 29개의 다리를 이어야 하는 험난한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게다가 비용 절감을 위한 공기 단축이라는 조건까지 더해졌죠. 불가능해 보이는 난제를 풀기 위해 결국 군인들까지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60년 2월에 이제 육사를 졸업하고 그 공병 장교 생활을 전방에서 하면서 중대장까지 이제 끝내고 국방부로 명령이 났습니다. 가보니까 이제 고속도로 건설공사 사무소라고 해서 그게 파견이 됐어요. 현장은 거칠고 장비는 부족했지만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길이 이어진 건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 당시에는 밤낮 없이 일을 했으니까 지금처럼 전기가 풍부하지도 않고 하니까 경유 이렇게 해서 횃불 들고서 서 있으면 그거 불빛으로다가 콘크리트 작업하고, 또 겨울철 같은 때는 천원 콘크리트가 얼까봐 천막을 치고 거기다 연탄불 피워놓고 하고. 이 길을 완성하겠다는 불굴의 의지, 그 현장은 전쟁터나 다름없었습니다. 대단한 돌진이지. 이게 완전히 군대식으로 그렇게 이제 목표 정해놓고 돌격을 하니까 야간 작업도 하고 뭐 하여간 별 작업을 다 한 거죠. 그런 국가 사명도 있었죠. 그런 사명이 없이는 어떻게 못하죠 뭐. 그렇게 뜨거운 사명감으로 완성된 경부고속도로. 공사기간은 2년 5개월, 총 공사비 429억 원.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불가능에 가까운 기록이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와 비슷한 시기에 일본도 역시 도쿄와 나고야를 잇는 도메이고속도로 건설하는데 경부고속도로보다 100km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7년이 걸렸습니다. 2년 5개월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에 완공한,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 공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가능하게 한 것은 어떤 기계도 기술도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를 묵묵히 살아낸 이름 없는 이들의 땀과 눈물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잘했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동안에 밤새 일한 그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거. 내 젊음을 다 바쳤고 하여간 난
꿈에서도 어떤 때 길 꿈을 꾸고 그럽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시대. 희망이라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위해 자신을 바친 이들은 또 있었습니다. 당시 막 30대에 들어선 청년 안덕주 씨와 이영직 씨. 포항제철 신화를 이룬 창립 멤버들입니다. 68년 2월 달인데 대한민국에서 일관제철소를 건설한다라는 간부 기술 요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게 됐어요. 이 프로젝트가 대단한 프로젝트예요. 큰 프로젝트에서 한번 몸담고 일을 해보자. 입사 한 달 후 포항제철 창립식이 열렸지만 현실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기념식 해봐야 우리 사원들 해봐야 전부 합해야 사장까지 해가지고 34명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34명의 창립 멤버 대부분이 제철소를 본 적조차 없는 상황. 여의도 면적 3배에 가까운 영일만 부지를 닦는 것부터 난공사였습니다. 뽀르니가 항상 장비가 들어가가지고 그걸 퍼내야 된단 말이에요. 포크레인은 장비가 들어가면 늪지대기 때문에 그대로 쭉 빠집니다. 다른 장비가 빠진 장비를 끄집어내려 오다가 또 빠지고 또 빠지고. 그리고 더위 어려운 것이 오늘 퍼낸 모래가 내일 바람이 불면 또 산에 있는 모래가 다 바람이 불어서 또 물로 떨어져. 그걸 또 다음날 치면서 또 앞으로 나가고 참 어려웠었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포항제철 건설 비용이 선열들의 핏값이라 불린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확정되며 책임이 더 무거워졌죠. 비장해졌어요. 회사 분위기가. 선열의 희생의 대가를 갖고서 겨우 뭘 하게 되니까 그것도 민망스럽고 실패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게 됐었죠. 쇳물에서 완제품까지 생산하는 종합제철소에는 무려 10개의 공장이 필요했습니다. 사무직 직원까지 모두 현장에 나서 밤낮 없이 돌관 공사를 이어갔죠. 이건 정말 거의 불가능해요. 함이건 해야 되고 또 하나 이제 더 어려웠던 것이 콘크리트를 200방미터를 하루에 공급할 레미콘 회사가 없어요. 그만한 시설을 가진 레미콘이 없습니다. 고1 때. 그래서 레미콘 회사에 통려하면서 증설시키면서 이제 그런 전쟁을 했었죠. 수많은 시련 끝에 마침내 제철소의 심장, 철을 녹이는 고로가 완성되고 1973년 6월 8일 드디어 고로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폭발음과 함께 쇳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냥 그 쇳물이 팍 쏘니까 만세불래 만세. 많은 희생과 많은 그 노력과 열정 이런 거를 다 바쳐가지고 이렇게 한 결과가 오늘 여기서 나오는 쇳물로 나오는구나. 이 쇳물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좌절과 고난이 있었던가. 수많은 이들이 피와 땀을 바쳐 불가능에 맞서 싸운 끝에 마침내 마주한 대한민국의 첫 쇳물. 그것은 우리나라 중화학공업의 길을 여는 불씨가 되어 산업의 심장을 뛰게 했습니다. 자동차 산업도 전환점을 맞았죠. 우리 시장은 너무 좁지. 그러니까 우리 시장을 가서는 자동차 공장이 되지 않지. 그러니까 그 외국에도 발효할 텐데 그러자면은 고유 모델을 만들 수밖에 없다. 모두가 반대했지만 현대자동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미쓰비시와 기술 제휴를 맺고 설계는 이탈리아의 디자이너에게 맡겼습니다. Noi abbiamo ricevuto un signore che arrivava dalla Corea e che voleva conoscermi e parlarmi di una vettura che volevano fare. Quindi visitai questa fabbrica, ero un po'
perplesso a dire la verità, perché parlando di una vettura di grande serie, da una fabbrica che non era così attrezzata. 그렇게 설계에 매달린 지 8개월 만에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가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12월 12일 날 이걸 싸갖고 돌아올 때 마지막 도면을 이거면 다 자동차 되는 줄 알았죠. 근데 그때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이 카메라의 렌즈 뭉탱이, 그다음에 바디 중에 들어가는 센서나 이런 거는 그냥 뭉탱이로 그런 식으로 어셈블리 드로잉만 해준 거야. 밤낮 없이 도면을 연구하고 엔진을 얹기 위한 설계와 조율에 매달린 끝에 1974년 가을 토리노 모터쇼에서 포니가 세상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고유 모델 개발을 시작한 지 1년 반 만에 우리는 세계에서 16번째로 우리만의 자동차를 만든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깜짝 놀라는 순간이었죠. 코리아라고 하면 한국 전쟁 정도였는데 자동차를 갖다가 출품을 했다? 현대가 뭐지? 어디지? 그런데 모델인 줄 알았는데 이 차가 다닐 수 있는, 운전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쇼크였어요, 이게. 해외 유수 언론이 극찬한 포니는 출시와 동시에 세계 무대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1982년 세계 60개국으로 수출되며 한국 자동차 산업의 새 시대를 열었죠. 자동차 산업은 밑에 하청 기업이라고 해서 부품을 생산하는 1차, 2차, 3차, 4차까지 내려가는데 이 관련된 종사 인원이 25에서 30% 이른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당연히 후진국에서는 자동차 산업을 독자적으로 하고 싶고 원천 기술을 통해서 자국산 브랜드가 나오기를 원하지만은 지난 60년 동안에 자동차 산업이 선진국으로 진입한 인정을 해주는 국가는 지금 현재도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기점을 알린 게 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만든 도전. 조선에서 철강, 자동차로 이어진 중화학 산업의 불꽃은 한국 경제의 엔진이 되었고 세계 무역 무대에 당당히 올라선 우리는 드디어 1977년 12월 22일 수출 100억 달러의 꿈을 달성합니다. 세계 선진국 중 서독이 수출 10불에서 100억 불까지 이르는데 11년이 걸렸고 일본도 16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1970년에서 7년이 걸렸을 뿐입니다. 수출 100억 달러는 목표한 것보다 무려 4년이나 앞당겨 실현한 것이었다죠. 한강의 기적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 기적적인 성장의 선봉이 한국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건 뭐 누구 한 사람의 박통의 덕도 아니고 노동자의 덕도 아니고 그 누구의 덕도 아니다. 그 모든 우리 국민 모두의 노력이다. 내 젊은 시절을 돌아보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참 수고했다, 고생했다. 그 당시에 많이 수고했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빛나는 순간을 함께한 찬란한 기록 속엔 안타까운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올해 95이 된 이순규 씨와 75이 된 아들 오장균 씨. 그들은 지난 2015년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서 65년 만에 남편이자 아버지를 다시 만났습니다. 누군지 알아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누군지 알아? 이순규. 이순규. 이순규야? 이순규. 생각하는 쪽으로는 오래 살았다. 많아주세요. 이순규야. 살아줘서 고마워요. 사랑해가지고.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헤어졌던 부부는 65년 전 새색시 새신랑 마냥 수줍습니다. 하지만 그리움을 다하기엔 너무도 짧았던 만남.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몸부림 치며 울며 떠난 사람아 불러도 여전히 생사조차 모른 채 깊은 그리움을 품고 살아가는 이산 가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차라리 잊으리라. 전쟁으로 나라가 갈라지고 가족을 그리워했던 세월. 그 상처는 서로를 잇는 마음이 되어 위기 때마다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세계 경제를 뒤흔든 오일 쇼크. 달러가 바닥나고 나라가 벼랑 끝에 선 순간도 우리는 하나로 뭉쳐 그 위기에 맞섰죠. 반면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이런 석유를 수출하는 나라들의 경우에는 석유 가격 상승을 통해서 엄청나게 큰 수입을 얻게 됩니다. 자국의 여러 가지 건설 사업 같은 것들을 이제 추진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그와 같은 건설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한국의 노동자들이 중동으로 진출을 해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닥난 외화를 벌기 위해 중동으로 향한 이들 중엔 김창애 씨도 있었습니다. 1984년도 11월 달이었는데 그때 저는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국내에서 받는 월급보다 한 4배를 더 받기 때문에 일단은 목돈을 한번 잡아보자 이런 생각으로 그 중동행 비행기에 올랐고 제일 중요한 거는 가족의 생계죠. 생계를 위해서 중동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정수공이었던 그는 아침 7시에 출근해 하루 14시간을 일했습니다. 사막의 계절풍 할라스라는 바람이 불어옵니다. 주기적으로 불어오면은 식당 안으로 들어갔는데도 창틈으로 그 바람 모래바람이 들어와가지고 그 밥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숟가락 가지고 밥 굴을 파가지고 모래 안 묻은 그 밥을 먹고 나머지 50%는 버리고 이 정도로 그 계절풍이 무서웠습니다. 사막은 혹독했습니다. 한낮의 더위와 거센 모래바람은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시련이었습니다. 하지만 견뎌야만 했습니다. 아버지란 이름으로 떠내는 모래는 가족의 밥상이 되고 내일의 희망이 되었기에. 그렇게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모래 위에 선 이들은 사막의 지도를 바꾸어 놓기도 했습니다. 1976년에 수주한 주베일 산업항. 사우디아라비아 바다 위에 여의도 17배 규모의 항만을 세워야 하는 초대형 공사였습니다. 고심 끝에 건물 10층 높이 무게 550톤의 자켓 89개를 울산에서 제작해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이송하는 파격적인 결단으로 20세기 최대의 항만 공사를 성공시켰죠. 게다가 사하라의 지하수를 실어나를 약 4,000km의 지하 송수 파이프라인을 건설해야 하는 리비아 대수로 공사. 공사비만 20조 원, 직경 4m의 송수관 51만 개를 사막의 땅속 깊이 연결하는 인류 최대 규모의 난공사였지만 우리는 결국 해냈습니다. 그 덕분에 사막은 희망의 강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외환 보유액도 급증하며 오일 쇼크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죠. 상일이에게 날씨가 따뜻하니까 좋지. 아빠는 상일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준 덕분에 잘 있단다. 아빠가 가면은 우주 관광버스, 나르는 아톰 사줄게. 북어 원천에 가서 수영도 하고 동일이랑 사이좋게 지내요. 양치질 잘하는. 그리고 잠잘 때는 잠옷 입고 자요. 잘 있어. 1985년도 3월 29일 이라크. 절절한 그리움을 가슴에 품고 자신의 젊음을 사막에 묻은 해외 건설 근로자들. 그들의 땀과 눈물은 중동의 태양보다 뜨거웠습니다.
그 덕에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자동차 등록 대수가 1,000만 대를 넘어섰고 95년 이후에는 해외 여행객 수가 연간 450만 명을 돌파하는 등 통신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었다. 우리는 드디어 세계 10번째 수출 대국으로 성장. 연간 수출액이 1,360억 불을 넘어섰다. 그리고 마침내 1996년 12월 12일 OECD에 가입하며 세계 무대로 나아갔죠. 헌데 그로부터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1997년 11월 21일 밤 정부는 국민 앞에 발표를 합니다. 국제 통화기금의 유동성 조절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국 경제 신화는 경제 위기와 함께 어이없이 무너졌습니다. 예고도 없이 찾아온 IMF 한파는 매서웠죠. 하루 150개 이상의 기업이 문을 닫고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전국의 부도업체 수는 가상 최대치인 3,300여 개 기업이 도산했고 실업자 수도 지난 2월에 이미 1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야말로 절망의 시대. 너무 많은 이들이 소중한 것을 잃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솔직히 제가 잠자다가도 지금도 그럴 때가 있어요. 잠자다가도 그냥 확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너무 막 여기저기서 부도가 나니까 엄청나게 악랄하겠죠. 집에 있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 가정통신물을 아이가 가져왔더라고요. 보니까 급식 무료 신청서였었어요. 아이가 막 울면서 그걸 가져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변의 아이들이 니네 아빠 은행 망했다며 그러고서 놀리더랍니다. 말 그대로 비참한 생활을 했던 시기였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만은 없는 일. 누군가는 다시 일어설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때 나선 사람이 정행길 씨였습니다. IMF가 터지게 된 원인, 달러가 고갈된 원인 쭉 분석을 하는데 연간 금을 수입하는데 60억 달러가 들더라고. 금반지 하나로 나라 경제 살립시다. 그 고를 딱 만들어가지고 이 사고를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모두 깜짝 놀래요. 과연 그걸 개인이 흔쾌히 내겠는가? 그래도 한번 해보자. 새마을 분여회를 중심으로 시작된 일명 애국가락지 모으기 운동. 반응은 예상보다 뜨거웠습니다. 금이 나 그렇게 많은 종류가 있는 줄 몰랐어. 뭐 코끼리, 돼지, 막 이런 요만한 동가리들이 많이 있어요. 애기 돌반지는 막 너무 바닥에 쫙 깔렸고 그 한 자리에서 1억 4천만 원 정도 되도록 모였어요. 그 돈으로 환산하니까. 국내 언론사들이 동참하며 금 모으기 운동은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나라를 살리겠다는 마음 하나로 온 국민이 스스로 금을 내놓았죠. 중국 동포가 금 2톤하고 IMF 빨리 극복했으면 좋겠다고 사연을 적어서 보낸 편지입니다. 금보다 빛난 건 나라를 생각하는 국민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불과 석 달 만에 금 220톤 이상이 모였습니다. 약 21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었죠. 세계사에서 유해를 찾아볼 수 없는 부분이고 아마 다른 나라 같았으면 많은 국민들이 다시는 실직에 내몰리고 가정이 해체되고 그랬으면 금모기 운동이 아니라 아마 폭동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완전 정반대의 모습으로 국난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세계 언론들, 그리고 또 세계 경제 기구들이 우리나라를 달리 보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경제는 무너져도 마음은 무너지지 말자는 희망의 메시지 같은 투구가 있었습니다.
한국인 최초의 메이저리거 박찬호. 한국 야구에게는 불모지였던 메이저리그에서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투혼을 보여주었죠. 제 야구는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그런 야구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그들 가슴 속에 있었던 것들을 일깨워주는 그런 역할이 됐던 거예요. 박찬호는 살아남으려고 노력했고 국민들은 여기서 삶을 또 다시 살아남으려고 노력했고 이런 노력하는 간절함 속에서 하나가 됐던 거였고요. 1998년 박세리가 보여준 맨발 투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냥 저 지금 살아있는 공을 살리는 것밖에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양말 벗을 때는 아직 나한테는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려간 거였었기 때문에. 절망의 시대, 위로와 희망을 전해주던 수많은 명장면들이 모여 마침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97년 IMF로부터 차입한 144억 1,250만 달러 중 상환하지 않은 1억 1,118만 달러를 모두 갚았습니다. IMF 체제가 완전히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3년 8개월 만이었습니다. 계획보다 3년 앞당겨 경제 주권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2002년 IMF의 상처를 딛고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됐습니다. 거리마다 울려 퍼진 뜨거운 함성, 세계를 향한 우리의 새로운 선언이었습니다. 각국 정상들과 국제기구 대표들이 속속 입국하면서 서울 G20 정상회의가 사실상 시작됐습니다. 마침내 우리나라에서 열린 서울 G20 정상회의. 위기를 넘어 다시 일어선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선 순간이었습니다. G20은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위상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사였습니다. 아시아 최초 비영미권 국가에서 최초의 의장국이자 개최국의 의미는 전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민국의 역할을 보여주는 자연스럽게 코리아에 대한 가치를 아주 상승시키는 역할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바라봐주지 않던 변방의 나라에서 세계 무대를 이끄는 중심이 되기까지 수많은 이들의 땀과 열정이 만든 기술이 있었습니다. 이게 씨앗이 돼서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산업을 성장을 시켰다라는 차원에서는 고마운 일이죠. 64K D램, 우리나라 반도체 역사의 문을 연 첫 번째 메모리 칩입니다.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휴대폰 보잖아요. 휴대폰에 반도체가 약 한 20개 정도 들어있습니다. 이동하잖아요. 자동차에도 반도체가 약 한 50개 들어있고요. 버스나 전철 타면 교통카드 찍잖아요. 그게 반도체입니다. 회사가 PC 쓰잖아요. 그 안에 반도체예요. 세상을 움직이는 반도체 강국. 그 찬란한 여정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였을까요? 우리나라의 반도체 회사가 탄생한 건 1965년. 공장에서 수십 명의 직원들이 비닐을 깔고 트랜지스터를 조립했다죠. 9년 후 부품부터 제작하는 한국 반도체가 문을 열었지만 기술과 설비는 여전히 열악했습니다. 삼성의 그 회장하고 그다음 현대 정 회장하고 그다음에 또 LG의 그 회장 3명을 불렀어요. 청와대로 불러가지고 반도체 해라. 이거 안 하면 못 산다는데 이거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강조를 굉장히 했어요. 첨단 산업 육성이 절실했던 1984년 3월 이병철 회장은 64K D램 개발 도전을 선언합니다.
미쯔비시는 보고서를 내고 대한민국은 기술력이 부족한 데다 내수 시장이 작아 성공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건 미국도 마찬가지. 64K D램 개발 도전이 과대망상이라고 비웃었는데요. 지금 우리 실력과 우리의 그 지금 라인의 그 공장의 상황과 이런 걸 봤을 때 도저히 지금 안 되고 한 3, 4년 정도 그거보다 더 낮은 4K, 16K D램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때. 그런 걸 좀 먼저 연습을 하고 하면 혹시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다. 트랜지스터를 수출하는 이들에게 기술적으로 몇 단계를 뛰어넘는 수준의 64K D램 개발은 기어가기 시작한 아이에게 당장 뛰도록 요구하는 것과 같았답니다. 기흥에다가 그 반도체 단지를 만들고 그래서 그냥 산이었어요. 산을 깎아서 반도체 단지를 만들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다. 근데 뭐 아는 게 없으니까 정신적인 면을 굉장히 강조를 해서 걸기 대회도 아니고 뭐 그런 행사도 하고 그 슬로건이 한반도로 반도체로 막 이런 그 구호도 외치고 그랬던 기억도 나고 그다음에 백미가 이제 64K 행군이잖아. 행군. 할 수 있다는 DNA를 심기 위해 개발팀 전원이 무박 2일의 행군을 해야만 했다네요. 밤을 새며 서울부터 남양주 정도의 거리를 걸었을 뿐 아니라 중간중간 과제도 있었답니다. 그 다음날 4시인가 5시인가 오후 들어왔어요. 한숨도 못 자고. 한숨도 못 자고. 그 도중에 아침 식사를 하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식사를 하려면 그 반도체 그 이병철 회장께서 만드신 10개조 반도체 신조라는 게 있었어요. 그걸 외워야지 식권을 주는 거예요. 그거를 보통 2번, 3번 빠고 맞아가면서 그때 마이크론사에서 12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억여 원을 주면 기술을 이전해주겠다는 제의를 합니다. 부푼 꿈을 안고 파견된 연구원들. 하지만 도착 첫날부터 기대는 무너지고 맙니다. 제가 받은 미션은 마이크론사에 가서 64K D램 관련된 양산을 위한 기술 정보를 다 이전 받아오는 그것이 제 미션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면은 뭐 송두리째 모든 걸 다 받아오는 걸로 생각을 했었고 그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결국 2달이 채 되기도 전에 연수팀 전원이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그 받은 자료를 복사를 조금 하다가 그게 들켰어요. 그 바람에 이제 스파이로 몰려가지고 그게 거기 마이크론사에 간지 한 2, 3일 정도밖에 안 됐을 때인데 바로 그냥 전부 다 전원이 다 쫓겨나가지고 숙소로 다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공정기술을 배우기 위해 일본에 파견된 개발팀 사정도 마찬가지. 통상적인 그 설비의 그 작동 방법이라든지 아주 일반적인 것만 가르쳐주고 나머지는 뭐 거의 다 가르쳐주는 것이 없어서 생각을 해낸 게 사이즈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 발걸음 그다음에 이 한 뼘 길이 이런 것들을 이제 동원을 해서 설비의 사이즈와 라인의 그 구조를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발자국에 67cm, 지금도 안 잊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한 뼘이 22.5cm. 예, 그래서 하나하나 재가지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낮에는 몰래 설비 구조를 익히고 밤이면 서로의 기억에 의지해 배치도를 그렸습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절박한 상황.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오직 그 칩 하나에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83년 11월 우리의 손으로 64K D램을 만들어냈습니다. 개발을 시작한 지 단 6개월. 수많은 좌절 끝에 우리의 첫 반도체가 세상의 빛을 보았습니다. 삼성 반도체 통신은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첨단 기술 제품인 64K D램의 자체 개발에 성공, 양산 체제를 갖추고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먼저 개발한 회사가 이익을 독점하는 냉혹한 전쟁터입니다.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가 되어야만 했죠. 그렇게 탄생한 것이 4메가 D램. 이 기술 하나로 우린 역전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삼성의 테스트 과장님을 뵌 적이 있는데 입술 색깔이 붉은색이 아니었습니다. 파란 색깔이었어요. 사람이 입술 색깔이 파랗게 변한다는 이야기는 얼마나 그분들이 노력한지 아시겠죠. 그때는 좀 목숨을 걸고 했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는 일본과 거의 동시에 16메가 D램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기술 격차는 이제 단 3개월. 우리는 그 벽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2년 세계 최초로 64메가 D램을 개발합니다. 1983년 64K D램을 성공한 지 꼭 10년 만에 대한민국의 메모리 반도체가 미국과 일본을 누르고 세계 정상에 오른 순간이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1,419억 불을 우리가 수출을 했고요. 외화를 갖고 온 거죠. 올해는 한 1,500억 불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사자들, 이 종사자들 그냥 종사자가 아니고 고부와 같이 월급을 많이 받는, 월급 많이 받으면 많이 쓰잖아요. 그런 인력들이 20만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 경제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전화가 생활 속으로 들어오며 통신 산업도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디지털 통신 시대를 연 전전자식 교환기 개발이 그 변화를 이끌었죠. 제5공화국 출범 이래 다른 분야에 비해 가장 먼저 또 가장 완벽하게 선진화 대열에 들어선 것이 전신전화 사업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전화선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통신을 꿈꾸었습니다. 전화기를 줄 서서 공중전화를 하는 게 너무 불편하니 그러니까 내가 전화기를 좀 들고 다니면서 전화를 걸고 싶다라는 욕구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때 등장한 1세대 무선 이동통신, 일명 가폰으로 불리는 차량 전화인데요. 단말기 가격만 평균 300만 원. 귀족폰으로 불렸던 벽돌폰 역시 가입비만 해도 당시 60만 원에 달했는데요. 하지만 비싼 몸값과 달리 10시간을 충전해도 30분밖에 쓸 수 없는 배터리의 한계가 있었죠. 정부는 동시에 전화를 걸어도 서로의 목소리가 섞이지 않는 CDMA 기술에 주목합니다. 1991년 CDMA 상용화를 위한 미국 퀄컴과의 공동 연구도 시작하죠. 그래서 이 CDMA 장비 핸드폰 테스트는 항상 처음에 밤 12시 이후부터 새벽 5시까지. 그게 이제 그 시간이 되면 주변 전파도 조용해져요. 약 한 5개월을 서울 시내 저 강남부터 뭐 안 돌아다닌 데가 없죠. 신호가 한 번이라도 끊기면 통화가 중단되는 CDMA는 이동 중에도 끊김 없는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연구진들은 수많은 실험을 반복하며 새로운 연결 방식을 만들어냈고 1996년 1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CDMA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후 삼성전자는 1998년 28.5%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며 세계 최고의 단말기 제조업체로 올라섭니다. CDMA 상용화 성공은 이동통신 강국으로 가는 길에 마중물과도 같았습니다. 세계적인 정보통신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세계에 증명해준 역사기도 하죠.
그 공로를 인정받아 정보통신 분야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IEEE 마일스톤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게 이제 서약서인데 전 연구원들을 전부 그 일종의 혈서를 쓰라고 이 일을 함에 따라서 어떤 실패할 경우에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습니다 하는 각오된 마음으로 그런 연구 개발을 했다. 이제 그런 걸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정도의 그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했다는 것이 오늘의 성공을 가져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계 최초의 CDMA 상용화. 그 빛나는 시간 뒤엔 수많은 연구진들의 땀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1979년) 지하철 1호선 개통과 함께 시작된 우리의 철도 기술은 고속철 시대로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들어진 한국형 고속철 KTX2가 오늘 오전 11시 부산에서 첫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토종인 산천어 이미지를 형상화한 KTX2는 이로써 우리나라는 일본과 프랑스, 독일에 이어 세계 4번째로 시속 300km 이상의 고속열차를 독자적으로 제작,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KTX 산천에 이어 국내 지형에 최적화된 동력 분산식 KTX 이음까지 우리의 힘으로 만든 고속철은 대한민국의 속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4년 우즈베키스탄과 2,700억 원 규모의 친환경 전기고속열차 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우리의 철도 기술은 빠른 속도로 세계를 향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다목적 전투기 FA-50은 전술 데이터 링크,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로 무장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육군의 명품 무기인 일명 흑표 케이트 전차. 케이트 전차는 빠른 속도감과 함께 사격 통제, 자동 탐지 추적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육군의 핵심 전력 K9 자주포. K9 자주포는 우수한 화력 성능과 기동 성능이 우수합니다. You have a very sophisticated and an amazing equipment. 지금 세계적으로 내놔도 손색이 없을 무기들이다. 우리의 무기가 러우 전쟁 이후 세계의 러브콜을 받으며 10대 방산 수출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은 지상에서 하늘로 이어졌습니다. 한국 최초의 우주 발사체 나로호. 세 번째 발사를 앞둔 현장에는 벼랑 끝에 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마지막 기회는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나로로 발사를 위해서 또 다른 연구 자금을 투입하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벌써 2차례의 실패. 이제는 물러설 수 없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하늘로 향한 그 순간, 드디어 누리호가 거대한 불꽃을 일으키며 하늘로 솟구쳤는데요. 페어링 분리 성공, 위성 투입 성공이라는 이제 코멘트가 이제 해냈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12년 만이죠. 온 국민의 뜨거운 환호 속에 위성까지 목표 궤도에 안착했습니다. 우리의 하늘이 열린 순간이었죠. 우리의 도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00%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도 우주로 쏘아 올렸습니다. 우주 기술의 불모지였던 나라. 비록 출발은 늦었지만 노력의 시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2년) 발사된 달 탐사선 다누리호까지. 이제 우리의 기술은 우주를 향해 끝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저 무대의 주인공은 우리가 되겠죠? (1950년) 전쟁의 포화 속에 폐허가 된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한 건
노래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주둔해 있던 미군들을 위로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열렸던 미8군 쇼도 있었죠. 당대 최고의 스타 마릴린 먼로와 루이 암스트롱이 방문하기도 했던 무대. 미8군 쇼를 발판으로 삼아 해외 시장까지 진출하는 뮤지션들도 있었습니다. From Korea, the Kim sisters. 원조 걸그룹 김 시스터즈. 당대 미국 최고의 TV쇼에 출연해 스타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대중음악 시장이 넓어지며 음악적 다양성도 확대되던 시기. 아이돌의 등장으로 한국 대중음악만의 독특한 문화, 팬덤과 함께 음반 시장도 호황을 누립니다. 그런데 1996년 외환위기의 여파가 대중음악 산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가 얼어붙으며 음반 시장도 함께 얼어붙었고 어쩔 수 없이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데요. 엄청나게 큰 나라가 아니고 인구 숫자도 어마어마하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산업의 규모를 넓혀나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수출이 필요한 국가이고 이것은 대중음악이나 뭐 대중문화뿐만이 아니라 한국 산업 전반에 있어서 언제나 중요한 화두였다고 생각을 해요. 세계 음악 시장으로의 진출. 이 도전의 날개를 달아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생깁니다. 바로 스마트폰. 앱을 열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언제든 음악을 듣고 보는 시대. 그 변화를 체감한 첫 번째 사건은 싸이의 강남스타일이었습니다. 뮤직비디오 공개 2달여 만에 조회수 1억 회 돌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빌보드 차트 2위를 기록하며 빌보드 집계 기준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세계적인 현상을 만들고 이 정도 말도 안 되는 수치를 유튜브라고 하는 새로운 미디어를 통해서 내고 있는 음악이 1위를 하지 못하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의 차트 선정 그 집계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와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실제로 이 강남스타일을 기준으로 유튜브 조회수라든지 SNS 언급량 같은 것들에 대한 그 차트 순위 집계 점수 비중을 굉장히 높게 가져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세계 시장에서 K-팝의 정점을 찍은 BTS가 등장합니다. 빌보드 200 차트에 첫 진입한 앨범의 수록곡이 한국어 가사로 되어 있어 의미가 더 컸습니다.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어 노래가 울려 퍼지는 광경은 그 자체로 감격이었죠. 2018년 BTS의 새 앨범이 드디어 빌보드 1위 정상에 오릅니다. BTS의 상승세는 이 이후에도 꺾일 줄을 몰랐습니다. BTS의 경제적 효과는 약 5조 5천여 원. BTS의 인지도가 오르면 관광객이 늘어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BTS가 팬미팅을 한 번 하면 약 4천억 원대의 경제 효과가 발생하기도 한다는데요. 전 세계 한류 팬이 2억여 명. 지난 8월 아르헨티나에서 특별한 K-팝 행사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벌써 14년째 열리는 행사. 올해만 약 2,000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특이한 점은 기획부터 진행까지 모두 아르헨티나 팬들이 주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이런 행사를 하는 걸까요? Es constante el mensaje y el pedido sentido para que vengan más artistas acá a Argentina, para que vengan los grupos también más importantes. 최근 특히 화제가 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포스터의 주인공들. 다들 누군지 아시겠죠? OTT 플랫폼에서 전 세계 1위를 차지한 화제의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입니다. 애니메이션에 등장한 경복궁은 캐대언 루트로 화제고요.
한복에 갓을 쓴 외국인들도 눈에 띕니다. 뜻밖의 인기를 얻은 곳, 국립중앙박물관입니다. 연일 오픈런을 할 정도로 관광객이 몰리며 굿즈도 모두 동이 났다죠.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류 열풍. 매해 쏟아진 인기 작품들은 아시아를 넘어 중동, 미주, 유럽까지 수출되며 세계인의 이목은 물론 마음까지 사로잡았습니다. 그야말로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왔는데요. 한국의 한류 확산은 세계 문화사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현상입니다. 미국은 1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의 자본과 시스템을 축적했고 또 영어라는 국제 언어의 힘을 등에 업은 경우였고요. 일본 역시 애니메이션과 게임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확대했지만 수십 년에 걸쳐서 점진적인 확산이었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불과 20여 년 만에 드라마, 영화, 음악, 웹툰을 앞세워서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속도와 파급력을 보여줬습니다. 전 세계를 대한민국으로 이끄는 힘. K컬처는 이제 하나의 문화혁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즐기는 웹툰 한 편, 노래 한 곡, 드라마 한 장면이 지구 반대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문학과 예술까지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We're looking at different trends worldwide, and the Korean book market is one of the most interesting one, I think. And it's a huge market, it's an expanding market. KTV와 함께한 80년의 시간 여행. 누군가의 땀과 눈물을 지나 기적 같은 성공의 순간을 함께한 이 여정은 우리의 또 다른 빛나는 시간들이었습니다.